청취자분께서 특별히 요청해 주신 자료죠. 드류 에릭 휘트먼의 캐시버타이징. 오늘 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좀 재밌어요. 요즘 광고의 99%는 사실상 돈 낭비다. 꽤나 신랄하게 지적하더라고요. 광고라는 게 그냥 보고 와, 멋지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 바로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광고들이 뭐랄까, 브랜드 이미지 재고난, 그냥 정보 전달, 여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자료는 정말 철저하게 행동 유도, 그러니까 구매라는 그 최종 목표 달성에 뭐가 필요한가, 이걸 심리학적으로 파고들어요. 오늘 저희가 이걸 보면서 소비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망, 이걸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버튼을 눌러야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통찰을 좀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 핵심적인 내용들, 또 실제 적용할 만한 기법까지 좀 상세히 다뤄보죠. 좋습니다. 결국 광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람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힘. 그게 대체 뭘까요? 네, 이 자료의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8가지 강력한 본능적 욕구, 생명력 8가지, LF8이라고도 하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유전자에 꽉 박혀있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8가지 생명력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생존이죠. 삶을 즐기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욕구요. 두 번째는 음식과 음료를 즐기려는 욕구. 세 번째는 이제 공포나 고통, 위험에서 좀 벗어나려는 거. 네 번째는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고요. 다섯 번째는 좀 안락한 생활 환경에 대한 갈망. 여섯 번째는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싶고 이기고 싶은 욕구. 일곱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보살피고 보호하려는 마음. 마지막 8번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렇게 8가지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욕구들이네요. 근데 이 8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다른 욕구들도 많잖아요. 뭐 정보 습득 욕구라든지 효율성, 편리성, 아니면 그냥 호기심 같은 거요. 자료에서는 이 9가지 후천적 욕구보다 방금 말씀하신 8가지 생명력이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하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정확합니다. 물론 후천적 욕구들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 8가지 생명력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배고픈 사람한테 철학책보다는 빵 한 조각이 훨씬 더 먹히는 거랑 비슷하죠. 광고도 마찬가지로 제품의 기능이나 특징을 막 나열하기보다 이 8가지 근본 욕구 중 하나 이상을 딱 건드릴 때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그 홀드먼 줄리우스 사례가 나오는군요. 출판인이 책 제목만 바꿨는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요. 황금빛 머리칼을 금발의 애인을 찾아서, 그러니까 네 번째 생명력, 성적 만족을 건드린 거죠. 그랬더니 연간 5,000권 팔리던 게 5만 권으로 뛰고, 또 논쟁술이라는 제목을 합리적인 논쟁의 수단, 이건 6번째 생명력, 우월감이겠죠? 이걸로 바꿨더니 아예 안 팔리던 책이 3만 권이나 팔렸다니 정말 놀랍네요. 특히 성적인 거나 자기개발, 그러니까 우월감이나 사회적 인정, 이쪽 생명력이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점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례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관심사,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욕망, 즉 이 8가지 생명력에 호소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광고 메시지를 만들 때 우리 제품이 당신의 어떤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나, 이걸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욕구 8가지, 이 생명력 8을 공략해야 한다. 이건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광고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17가지나 되는 소비자 심리 원칙을 제시한다면서요. 그중에서 좀 핵심적인 거 몇 가지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 17가지 원칙들이 바로 그 8가지 생명력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버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로 자주 쓰이는 게 공포 요인 활용이에요. 원칙 1이죠. 사람들은 손실이나 위험을 피하려는 아주 강한 본능이 있잖아요. 세 번째 생명력,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불안감을 살짝 자극하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는 방식. 이게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리스테린 사례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원래 수술실 소독약이었다면서요. 근데 이걸 입냄새.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공포심,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구강 청결제로 완전히 포지셔닝을 바꿨고 그 결과가 엄청난 성공이었다니 와, 공포 마케팅의 거의 고전이네요. 아,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속 진먼지 진드기 얘기.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묘사할 줄은 몰랐어요. 베개 무게의 10%가 죽은 진드기랑 그 배설물이라니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걸 막아주는 특수 커버, 블록셈, 이걸 사라고 유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자료에서는 단순히 공포심만 막 유발하는 건 오히려 역효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해요. 효과적인 공포 소고는 4단계의 공식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첫째, 소비자가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느끼게 공포를 극대화해야 하고요. 둘째, 그 위협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즉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제시된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가 그 방법을 나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너무 복잡하거나 비싸거나 어려워 보이면 소비자는 그냥 외면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공포를 자극하는 것만큼이나 해결책이 명확하고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 그게 핵심이네요. 듣고 보니 공포만큼이나 강력한 게 남들 따라하는 심리 아닌가요? 자료에서도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 원칙 45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치알디니의 유사성과도 연결되고요. 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유대감을 느끼고 집단에 소속되려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이건 8가지 생명력 중 8번째 사회적 인정 욕구랑 직접 연결되고요.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 행동이 중요한 정보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광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90% 고객 만족, 요즘 대세 이런 표현을 쓰거나 수많은 사용자 후기나 추천사를 쫙 보여주는 거. 지갑 비밀 15. 이게 효과적인 겁니다. 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걸 쓴다니까 뭐 괜찮겠지. 좋은 선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특히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추천하면 더 와닿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사회적 증거만큼이나 전문가 말에 쏠깃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권위 활용 또는 전위, 원칙 3, 치알디니의 권위 원칙하고도 통하는 거죠.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아주 강력한 설득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좀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에 의사, 교수, 연구원 이런 전문가 복장 모델을 등장시킨다거나 아니면 미국 치과의사 협회 추천 같은 문구 혹은 굿 하우스키핑 인증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공신력 있는 마크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죠. 이게 소비자의 불안감을 좀 덜어주고 이 제품 믿을만 하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구매 결정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권위 있는 대상의 신뢰도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전이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긴 저도 뭐 살 때 전문가 추천이나 인증 마크 딱 있으면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다음으로 얘기해 볼 만한 건 희귀성 원칙인 것 같아요. 이것도 치알디니가 강조한 거고 자료에서도 지갑 비밀 4도 나오죠. 이건 정말 일상에서 너무 자주 보는 기법 아닌가요? 한정판, 마감 임박, 선착순 100명 이런 거요. 그렇죠. 희귀성 원칙은 지금 안 사면 이거 놓친다.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뭔가를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게 그것에 대한 우리 욕망을 더 키우거든요. 자료에 나오는 1980년대 미국 양배추 인형 대란,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시죠.
인형이 희귀하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매장에서 막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갖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칙은 특히 인간의 기본적인 타성, 그러니까 결정을 미루거나 행동하기 귀찮아하는 경향, 지갑 비밀 19, 이걸 깨트리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사야지 하던 생각을 아니야, 지금 당장 사야 해, 이렇게 바꾸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늘만 이 가격이나 매진 임박 카운트다운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군요. 뭔가 조급하게 만들어서 망설일 시간을 안 주는 전략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간결함의 심리학, 지갑 비밀 1. 이건 앞서 말한 기법들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좋고 앞서 말한 심리 기법들을 잘 썼다고 해도요. 광고 메시지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는 그냥 휙 지나쳐버려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광고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메시지는 최대한 쉽고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혜택, 지갑 비밀, 둘, 셋, 이걸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플래시 가독성 점수 이런 걸 언급하면서 문장 길이는 평균 11단어 내외로 짧게, 그리고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쓰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 글쓰기를 목표로 하라고까지 조언하고요. 흔히 광고는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세련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쉽게 이해시키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복잡한 제품 광고할 때도 이 원칙이 통할까요? 그럼요. 오히려 복잡한 제품일수록 핵심 가치를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관심 있는 소수의 소비자만 찾아보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뭘 해주는데? 이 질문에 대한 쉽고 빠른 답을 원하거든요. 간결함은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 원칙들을 보니까 광고가 단순히 그냥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 광고 문구나 디자인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기법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심리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 광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좀 보죠. 예를 들어 극단적 구체성, 지갑 비밀 9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재료를 씁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는 대신에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걸로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사랑 차별화하는 전략이죠. 아, 그냥 최고급 치즈 이게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에서 당일 생산한 물소젖으로 만든 모차렐라 치즈를 항공 직송해서 덩어리째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듣고 보니 저도 모르게 상세한 성분 설명이나 제조 과정 적힌 제품에 더 신뢰가 갔던 경험이 떠오르네요. 뭔가 숨기는 거 없고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고요. 아, 이 회사는 품질에 진짜 신경 쓰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죠. 이게 마음속의 영화를 감독하라, 지갑 비밀 18 기법하고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경험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때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오감을 자극하는 강력한 시각적 형용사 PVAS, 지갑 비밀 17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VAKOG, 시각, 청각, 운동감각, 후각, 미각 이걸 다 활용하라는 거군요. PVA는 그런 감각을 자극하는 형용사고요. 예를 들어 사과를 팔 때 그냥 맛있는 사과 이게 아니라 아삭 소리까지 경쾌하게 씹히는 태양을 듬뿍 머금어 꿀처럼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터지는 할머니의 정성으로 직접 딴 빨간 사과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그런 생생한 묘사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제품을 경험하는 듯한 내적 표상, IRS를 만들어냅니다. 소비자는 사실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이 줄 긍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료에서 롤스로이스 팬텀 광고 사례 들면서 감정에 호소할 때는 통계 수치보다 이런 생생한 이야기나 예시가 훨씬 강력하다 원칙 12, 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확실히 감각적인 묘사가 이성적인 설명보다 더 강렬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에도 심리학이 숨어 있다고 하던데요. 가격 책정의 심리학, 지갑 비밀 38. 특히 단수 가격, 어드 프라이싱. 이건 정말 흔하게 보이죠. 네, 2만 원 대신에 19,900원이나 19,800원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요. 실제로 뭐 몇백 원 차이 안 나는데도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싸다고 느껴요. 이게 왼쪽 숫자 효과, 랩디짓 이펙트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가격을 왼쪽부터 읽으니까 앞자리 수가 낮아지면 전체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자료에 따르면 이런 단수 가격은 해당 상품이 할인 중이거나 적어도 최근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끝자리를 뭐 97센트 이렇게 맞추는 걸 선호한다고도 하네요. 아,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글이나 말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 그러니까 광고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지갑 비밀 10, 24, 40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카피가 좋아도 시각적으로 눈길을 끌지 못하면 뭐 소용없으니까요. 그 전설적인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가 효과를 입증한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광고 상단 한 2, 3 정도의 시선 확 끄는 큰 사진이나 이미지 넣고 그 아래 분의 1, 3의 헤드라인이랑 본문 카피 넣는 방식, 오길비 레이아웃. 이게 여전히 많은 광고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독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큰 이미지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아래 텍스트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미지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다고요? 네, 연구에 따르면 글자만 있는 광고보다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시각 재료가 토항된 광고가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특히 사람들 시선을 끄는데 효과적인 이미지는 아기, 동물, 그리고 성적 매력이 있는 인물, 유명인, 또 음식 사진 이런 것들이라고 하네요. 지갑 비밀 24. 이런 이미지들이 본능적인 관심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광고 디자인에서 의도적으로 주변에 흰색 여백을 많이 두는 것, 고립 효과, 지갑 비밀 40.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여백이 광고의 핵심 메시지나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하고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꽉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에 시선이 딱 집중되도록 단순화하는 거죠. 오늘 캐시버타이징을 통해서 광고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와, 성공적인 광고는 그냥 뭐 창의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랑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결과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특히 8가지 생명력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이걸 어떻게 건드리느냐가 설득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광고는 소비자의 문제나 욕망을 딱 인지시키고 때로는 공포나 불안감을 좀 활용해서라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거나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사회적 증거나 권위를 통해서요. 또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이유, 희귀성을 강조하면서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극단적인 구체성, 감각적인 묘사, 효과적인 시각 자료 이런 걸 활용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런 강력한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인 책임감도 반드시 따라와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광고를 보실 때 그 뒷면에 숨겨진 심리적인 장치들, 이걸 발견하는 새로운 질보온과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광고 속에 숨겨진 설득의 기술들을 알게 된 지금, 내일부터 보게 될 광고들이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나요? 그리고 광고나 마케팅 분야를 넘어서 혹시 일상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 오늘 얻은 통찰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